눈을 감고 지금 인류가 가진 막 가장 최첨단의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최첨단 공간이요? 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서버룸에 그 냉각 팬 소리, 그리고 막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실리콘밸리의 연구소, 화면을 가득 채운 복잡한 코드들. 보통 우리가 초고대 AI 기술이라고 하면 약간 이런 압도적이고 차갑고 계산적인 이성의 결정체가 떠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이나 철학 같은 모호한 것들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그 무결점의 효율성만이 지배하는 세계로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반대되는 장면을 하나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세속과 단절된 고요한 산사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승려의 모습입니다. 아, 갑자기 승려요?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오늘날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기계인 이 AI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루기 위한 궁극의 매뉴얼이 바로 이 수천 년 전 동양 철학과 불교의 비움에 관한 가르침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와, 기술의 최전선과 철학의 가장 깊은 심연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도 묘하게 융합되는 아주 역설적인 지점이네요. 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뛰어든 심층 분석은 바로 이 매력적인 역설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죠. 문소입니다. 사실 이 자료들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당연히 막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업무 효율이 200% 오르는가 이런 기술적인 팁을 기대했거든요. 보통 다들 그런 걸 기대하시죠. 네. 하지만 이 문서들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기술의 시대에 오히려 리더의 내면, 그리고 자아를 비워내는 그 무의 철학을 생존 전력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아, 잠깐만요. 도대체 왜 초지능의 시대에 철학과 비움이라는 오래된 키워드가 핵심 경쟁력으로 등장한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문헌에서 말하는 존재론적 구조, 그러니까 인간과 AI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할 분담의 구조를 재정의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보의 수집, 논리적 분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행 계획의 수립. 이른바 효율성의 영역은 이제 인간이 AI를 이길 수 없다고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AI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계산기이자 분석기니까요. 아, 완벽한 계산기.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은 고유한 영역은 무엇인가? 자료는 그것을 직관, 가치 판단, 타인과의 공감, 그리고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존재 의미의 생성이라고 짚어냅니다. 오, 존재 의미의 생성이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문헌이 제시하는 미래형 인재의 핵심 공식이 등장하죠. 바로 AIP 리더십, 그러니까 AI 이너 필로소피의 약자인데요. 아, 기술과 철학의 결합이군요. 네, 눈에 보이는 최신 기술인 AI를 활용하는 능력, 즉 유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찰과 비움, 즉 무가 결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뛰어난 리더들을 떠올려 보면요.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랑 지식을 머릿속에 독점하고 그걸 바탕으로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내리면서 권위를 구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정답 자판기의 역할은 AI가 수만 배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자료를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진행 AI가 엄청난 마력을 뿜어내면서 막 폭주할 준비가 된 최신형 스포츠카의 엔진이라면 엔진이라면 인간의 의식은 조향 장치라는 거군요. 맞아요. 운전대와 목적지인 셈이죠. 그런데 만약 운전석에 앉은 리더의 마음속에 내가 과거에 성공해봤던 방식이야. 혹은 내가 이 분야 최고 전문가야. 이런 자만심 같은 무거운 짐들로 꽉 차 있거나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목적지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로 네, 그저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벽을 향해 돌진해서 충돌해 버릴 뿐이라는 뜻 아닐까요? 와, 아주 적절하고 생생한 시각화네요. 리더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짐들, 즉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지적 우월감, 심지어 그래도 기계보다는 인간의 판단이 우월하지 않나 하는 막연한 인간 중심주의까지. 이 문헌에서는 이 모든 고정관념을 에고, 즉 독단적인 자아로 규정합니다. 독단적인 에고. 네. 그리고 AI 시대의 리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에고 디톡스를 제안하죠. 아, 에고 디톡스요.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요.
스마트폰에 쓸데없는 앱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저장 공간이 꽉 차면 네. 아무리 좋은 최신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나와도 맞아요. 용량이 부족해서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리더의 머릿속도 마찬가지라는 뜻이군요. 정확히 그 원리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AI가 종종 우리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낯설고 이질적인 분석 결과나 통찰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만약 리더의 내면이 자신의 확고한 정답으로 꽉 차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그 AI의 최적화된 제안을 무시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해버립니다. 아,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초지능이 던져주는 방대한 가능성을 온전히 수용하고 결합하려면 리더의 마음속에 그 어떤 편견도 없는 거대한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꽉 찬 백과사전 같은 리더는 도태되고 텅 빈 도화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위에 AI의 압도적인 능력을 그려놓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네,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요. 실무 현장에서 대체 어떻게 나를 비워내고 AI와 결합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헌은 이 과정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숙련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성장하는 의식 진화 5단계로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도구를 대하는 태도가 곧 자기 자신의 성찰로 이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죠. 이 여정의 초반부는 사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단계들입니다. 1단계는 도구의식인데요. AI를 그저 단순한 검색기나 번역기처럼 사용하는 좀 한계가 있는 단계죠. 제일 기초적인 단계네요. 네. 그러다 2단계인 협업의식으로 넘어가면 리더는 질문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AI랑 티치타카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의 파트너로 활용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생산성이 막 급상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단계인 확장 의식에 다다르면 인간의 직관과 AI의 방대한 지능이 결합해서 개인이 도저히 풀 수 없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능 자체가 증폭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3단계까지만 와도 일 잘하는 훌륭한 실무자라고 엄청 칭찬받을 텐데요. 문헌은 진짜 리더십의 시작을 그 다음으로 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죠. 네, 바로 4단계인 통찰의식이죠. 앞서 말씀드린 에고 디톡스와 비움의 철학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4단계 통찰의식 대목이 정말 신기한데요. 우리는 지금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는 기계인 AI랑 대화를 나눌 뿐이잖아요. 그렇죠. 코드로 이루어진 기계죠. 그런데 그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히려 내 내면의 편향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메타인지를 강화하게 된다는 건가요? 기계를 통해 인간의 메타인지를 강화한다는 게 진짜 가능합니까?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네요.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 문헌이 제시한 3축 모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3축 모델이요? 네, 인지축, 기술축, 존재축으로 이루어진 모델인데요. 실무적인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리더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AI에게 경쟁사보다 가격을 10% 낮추는 마케팅 전략을 짜달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네, 흔히 있는 탑다운 방식의 지시네요. 그런데 AI가 방대한 글로벌 시장 데이터랑 소비자 심리 패턴을 쫙 분석해서 가져온 결과물을 보니까 타겟 시장의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브랜드의 윤리성이나 친환경 가치에 훨씬 더 지갑을 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리더가 애초에 생각했던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걸 기계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딱 짚어준 거네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리더는 모니터 화면에 뜬 분석 결과를 보면서 일종의 충격을 받죠.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나는 왜 애초에 시장의 문제를 가격 경쟁이라는 그 좁은 틀로만 바라봤을까? 와, 내가 과거에 저가 전략으로 성공했던 그 경험에 갇혀서 무의식적으로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단정짓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AI라는 거대한 연산장치를 그저 정답을 내놓는 자판기로 쓴 게 아니라 내 사고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로 쓴 거군요. 했을까 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리더의 편협했던 사고방식, 즉 인지축이 크게 확장됩니다. 아, 인지가 확장되는군요. 네. 그리고 인지가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는 존재축의 성장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신의 에고를 비워낸 리더만이 마지막 5단계인 창조의식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식. 네.
남이 만든 시스템에 갇혀 일하는 실무자가 아니라 AI와 인간이 공명하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과 시스템 자체를 창출하는 진정한 리더로 진화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외부의 최신 도구를 다루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도구가 내 내면의 낡은 자아를 해체하고 더 큰 그릇으로 다시 조립하고 있었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의식이 통찰과 창조의 단계로 진화했다면 그 다음 과제는 명확해집니다. 이 철학적 지혜를 내가 이끄는 팀, 내가 속한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조직론으로 넘어가야죠. 맞습니다. 문호는 이 지점에서 불교와 동양 철학 기반의 유무상생 5단계 전략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내면적 비움을 조직 전체의 운영 시스템으로 치환하는 아주 정교한 프레임워크죠. 네, 첫 번째는 공전략입니다.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비어있음, 비움이죠. 회의실에서 리더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평가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3초를 멈추는 겁니다. 내 경험에 빗댄 섣부른 자기 확신을 버리고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질문 중심으로 대화하는 거죠.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빈 공간을 만드는 거네요. 훌륭한 방법론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도 전략과 네 번째 무화 전략으로 넘어가면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의문이 드실 텐데요. 어떤 의문이시죠? 무화, 즉 나라는 자아가 없다는 개념이나 비움이라는 전략이 자칫하면 조직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나요? 아, 사실 치열한 성과 중심의 조직에서 리더가 자아를 다 버리고 뒤로 쑥 물러나 버리면 조직이 통제가 안 돼서 산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이건 정말 많이들 하시는 오해인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동양 철학을 현실 조직에 적용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비움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헌의 중도 전략을 인용해서 그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네. 비움은 방임이 아니라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리더는 변하지 않는 명확한 원칙, 즉 강한 방향성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세웁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의 방식, 그 과정은 완벽하게 열어두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거죠. 목표는 확실하되 방법은 열어둔다. 맞습니다. 통제와 자율, 합리와 공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과잉 균형을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무화 전략에서 리더는 자기 자리를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책임이요. 네, 공로는 팀에게 돌리고 책임은 리더 본인이 지는 거죠. 리더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조직이라는 플랫폼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무아라는 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아 라는 그 독선적인 자아를 지워버린다는 뜻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이 억압적인 통제 없이도 자율적 생명체처럼 알아서 돌아가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자비 전략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나를 비워내고 튼튼한 플랫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역량을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교육 격차 해소 같은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 창출로 뻗어나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철학적 담론들이 실제 일하는 현장, 특히 대학이나 공공기관 같은 조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문헌에서는 대학 부서별 AI 리더십 적용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문서 보니까 정말 세세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교수학습센터, 즉 CTL에서는 단순한 AI 교육을 넘어서 AI를 통한 교육 혁신을 주도하고요. 네. 교무처는 낡은 학사 제도를 혁신합니다. 그리고 기획처는 AI 기반으로 대학 전체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처는 AI 연구 지원 체계를 싹 개편하는 시기죠. 각 부서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리더의 진짜 역할입니다. 이 부서들의 리더는 단순한 AI 기술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되어야 하죠? 바로 AI 기반 조직 혁신 촉진자입니다. 기술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기술로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리더의 자비 전략을 통해 조직 내의 AI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 공유 문화를 만들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청취자 여러분께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아주 현실적인 의미가 있죠. 네.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실무회의를 준비하는 담당자이든 아니면 팀을 이끄는 리더이든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최신 AI 툴의 모든 숨겨진 기능을 달달 외워서 나 혼자 이 일 잘하는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팀원들과 그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격차를 줄이고 이 강력한 기술로 우리 공동체에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문헌의 핵심 철학 명제가 다시 떠오릅니다. 어떤 명제였죠?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식을 확장한다. 그리고 AI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함께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와, 전체의 맥락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문장이네요. 최첨단 AI 기술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간의 지혜인 비움과 관계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기계를 그저 단순한 도구로 쓰던 단계를 훌쩍 넘어서 우리 내면의 한계와 에고를 비추는 거울로 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자비의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과정, 정말 경이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죠. 오늘 이 다채로운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단계 더 나아간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죠? 오늘 문헌에서는 AI와 내면의 통찰이 만나면 지혜가 막 증폭되고 자비로운 영향력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스스로를 비워내지 못하고 오만과 고정관념이라는 독단, 즉 에고로 꽉 찬 조직이 AI라는 아주 강력한 증폭기를 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AI는 우리의 선한 이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견과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거대하게 증폭시키지 않을까요? 확실히 그럴 위험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텅 빈 공간으로 둘지 아니면 낡은 아집으로 꽉 채워둘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깊은 사회와 탐구가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